오늘 오전 커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 학생을 포함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류재봉 회장 취임식과 연례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 각종 범죄로 쫓기고 있는 한인 수배자가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소방국은 연말을 맞아 화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커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무장괴한이 커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최소 27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20살의 남성 아담 란자이며 학교에서 범행하기 전 집에서 그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 후 학교로가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린이들과 교직원들에게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범인이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봐 이번 참사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하고 권총 2정을 회수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권총 2정을 들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여자친구와 또 다른 친구 1명이 뉴저지에서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댄버리 병원에는 초등학생 2명과 어른 1명 등 3명의 부상자가 실려왔으며 모두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5살에서 10살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뉴타운에 있는 초등학교 4곳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 타운에는 한인이 80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설 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와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이 제24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동안 유 회장은 이명석 전 회장의 자녀 임기를 받아 퀸즈 한인회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열린 회장 취임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포와 함께하는 퀸즈 한인회가 되겠다며 동포 현안 문제 해결과 동포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회장은 퀸즈 한인회 재정 정상화와 플러싱 한인 상권 활성화 등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희 퀸즈 한인회는 항상 동포와 함께하는 퀸즈 한인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자골목에 이렇게 그 상인들이 자기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우리 퀸즈 한인회가 지금 나서서 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퀸즈에서 이렇게 불편하신 점이 있고 또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목소리를 안 되는 것들 있으면 저희 퀸즈 한인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동포의 편에 서서 동포의 대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회장 취임식 행사와 함께 설 퍼레이드 기금 모금 만찬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내년 설 퍼레이드가 역대 최대 규모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스탠리 김과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가 어제 저녁 뉴저지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음악 공연과 함께 재미있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명의 노인들이 강사의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을 합니다. 강사의 재치 있는 설명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의학 정보. 하지만 친근하고 재밌게 설명하는 강사와 강연 사이사이 진행되는 남성 중창단의 따뜻한 공연은 의학 설명회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번 그 건강 콘서트는
자칫하면 딱딱해지기 쉬운 우리 그 건강 그 세미나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중창단이 와서 노래도 해주고 또 다른 경우는 뭐 같이 그 싱얼롱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고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장 뇌과 전문의 그룹인 SBKMD 그룹의 닥터 스탠리 킴은 암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가장 큰 사망 요인으로 꼽히는 뇌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 같은 질병들은 평소 미리 관리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현대 질환들이 사실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더 나빠지는 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빠졌을 때 의사를 찾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막자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이번에 2회를 맞은 스탠리 킴과 함께하는 건강 콘서트는 앞으로 2달에 한 번 뉴저지 잉그루드에 위치한 FGS 한인 동포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버겐 카운티에 새롭게 세워질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뉴저지 주 의회에도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계류 중임이 확인됐습니다.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은 지난 9월 20일 뉴저지주 상원에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주 하원도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결의안 모두 명칭을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로 명시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만행의 잔악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나라로 한국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시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상정 시기가 일본 정부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팰리세이드 팍을 찾아왔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뉴저지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에 약속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쉐리프국이 페이스크룩 사이트를 통해 카운티 내 수배자들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로 쫓기고 있는 한인 수배자가 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버겐 카운티 쉐리프국과 검찰청의 수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어제까지 전체 수배자 1943명 중 한인의 수는 21%에 해당하는 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쉐리프국은 페이스크룩 사이트를 통해 카운티 내 단순 경제사범부터 절도,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용의자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검찰도 지명 수배자를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들 한인 수배자들은 남성이 39명, 여성이 3명이었으며 도주 직전 거주했던 타운별로 분류하면 팰리세이드 팍이 전체 수배자 24명 중 한인이 9명, 포트리의 한인 수배자는 4명, 클로스터 3명, 웨스트 뉴욕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수배자를 비율로 보면 클로스터가 가장 높은 75%, 펠팍이 37.5%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인 수배자들은 클립사이드 팍, 테너플라이, 레오니아 등 18개 타운에 각 1명이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타 지역 출신 6명도 수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민개혁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그동안 조여왔던 각종 이민 관련 정책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족쇄였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안이 뉴욕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뉴욕시 이민자 권익단체는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상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구금된 사람이 중범죄 전과자나 용의자, 갱단이나 테러리스트 목록에 있는 사람,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이 아닐 경우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인도 요청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범죄 용의자라도 무기 소지, 성범죄, 음주운전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5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뉴욕주 전역에서 적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와 이민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트러스트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들떠있는 분위기를 틈타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화재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화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연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용 전구, 양초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년 400건이 넘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지역 소방국은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화재 예방 요령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용 전구, 양초 등을 잘 관리할 것과 연기 알람 설치, 공간 전열기 관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르지 않은 생나무를 구입할 것과 수분 공급이 필요함을 알렸으며 장식용 전구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인증 제품으로 소켓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이동식 히터와 가스 버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국 화재방지협회 집계에 의하면 연말 장식용 전구에 의한 화재는 연평균 170가구, 연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10명, 부상자 80여 명, 재산피해 1,500만 달러 등입니다. 자녀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타티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이 결석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 꼭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가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 가정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한국계 케빈 오틀 주 상원 의원이 상정했던 이 법안은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인 한 학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13세였던 테네시의 타티바 튜더의 행방불명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튜더는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부모들은 이미 튜더가 학교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학교 측도 가정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틀 의원은 학생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첫 몇 시간이 중요하다며 이제 제도가 마련됐으니 커뮤니티 리더들과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무보험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뉴저지주 건강보험료 상승률이 가구 중간소득 증가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보건기구인 커먼웰스 펀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연 15,589달러로 2003년에 비해 53%나 급등했습니다. 개인당 평균 보험료도 연 5,673달러로 8년 사이 49%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크게 치솟은 데 반해 같은 기간 가구 중간소득은 1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험료가 계속 상승한다면 2015년에는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연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으로 오는 2020년에는 가구당 연간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개인일 경우 611달러를, 가족일 경우 1,209달러를 부담해 역시 지난 2003년보다 각각 16%와 21.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19에서 64세 무보험자는 4,82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연령대의 26%에 달하며 2010년에 비해서는 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고성국의 대선 전망 이어집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은 마지막 남은 5일 동안 대선 고지를 향해 각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력전이 흑색 선전과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예측 불허의 대혼전을 거듭하면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 총력전이 정책 총력전은 뒤로 밀리고 상호 흑색 비방전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지지자들의 언행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건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막판에 마타도와 막말 파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타도부터 좀 살펴봐 드리면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물팍 위에 놓았던 오래된 낡은 가방을 민주통합당 쪽에서 아이패드용 가방이다 이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를 갖고 TV 토론에 나가서 금지된 물건입니다. 갖고 나가서 컨닝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통합당의 공격은 하루 만에 박근혜 후보가 그 낡은 가방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아이패드는 지참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요. 네. 이 문제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쪽의 의원이 사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논란이나 또는 박근혜 후보가 구술했다고 하는 구판 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민주통합당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는 반결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막말 파문이 터졌는데 박근혜 후보 쪽의 선거운동원으로 있던 이 강만이라는 사람이 영화 배우입니다. 중견 영화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대구에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에 안철수 전 후보를 간신배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사람은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아주 아주 극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문이 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 이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하겠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미에 엊그저께 있었던 강만희 씨의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막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한테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 막말 파문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나 안기부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 쪽에서 이 불법적으로 선거사무실을 운영을 했다가 적발됐다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오히려 이 신천지라는 이 이교 집단에 연루됐다고 서로 간에 공방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좀 더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SNS 불법 선거운동이 포착됐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지난해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에 일어난 강릉 펜션 불법 전화 홍보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였던 엄기영 후보 측에서 펜션을 빌려서 한 40여 명의 여성 전화 홍보원을 고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죠. 그런데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 그 여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다가 오히려 크게 역풍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40여 명의 여성들이
이 펜션을 빌려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던 것과는 조금 현장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관위가 발빠르게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수사에 바로 착수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사무실의 대표인 윤무 씨는 당과 관계없이 자기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검찰 수사가 바로 착수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찬조 연설이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두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양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 TV를 통한 그 찬조 연설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 나가서 한 찬조 연설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여준 위원장의 찬조 연설이 이게 호응을 크게 얻으니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윤여준 전 위원장의 찬조 연설을 한 번 더 방송을 하는 거를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뭐 이렇게 호응을 크게 얻은 찬조 연설이 있는가 하면 아까 그 박근혜 후보가 오늘 아침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만큼 무리를 빚은 그런 그 지원 유세 연설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태고요. 그 TV 찬조 연설이 뭐 지금 뭐 막판에 한 6, 7%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층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요. 이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윤여준 위원장의 그 TV 찬조 연설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더 중량감 있는 그런 인사들의 TV 찬조 연설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찬조 연설에 큰 주목을 보이고 있죠. 안 전 후보의 찬조 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반면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박근혜 후보의 찬조 연설자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TV 찬조 연설을 하는 것은 뭐 당분간 계획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 4일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언제든 뭐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있겠죠. 오늘 나온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 그 행복추진위원장이죠. 네. 그다음에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 영입한 사람들이고 또 국민적 신뢰나 신망이나 상징성이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TV 찬조 연설을 직접 나서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중요한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3차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이제 선관위가 주최하는 방송 토론은요. 선관위 안에 방송 토론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1차, 2차 토론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중에 선거 중에 이 토론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후보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1차, 2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특히 2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차 때도 막바지에 이제 3분 3분씩 1문 1답 토론을 허용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3차 TV 토론에서도 막판에 있을 1문 1답 토론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일요일 날 밤에 있을 이 토론의 주제는요. 여성 문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이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고 전문가 수준으로 식견이 있는 문제들이고 여성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둘러싼 논란이 그동안 쭉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일 3일 전에 치러지는 TV 토론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그 체감도가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TV 토론은 1차, 2차 때보다도 더 표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 대선 때마다 세대 간의 표심이 다르기는 했지만은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 간의 표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선을 세대 간의 선거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예,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50대 후반, 60대, 70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하고요. 20대, 30대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주 강한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문재인 후보 지지로 모아져 있는 상태죠. 네. 중간에 있는 40대와 50대 초반이요. 이 세대가 이제 가운데 낀 세대로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0대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다소 좀 밀리면서 혼전이 벌어지고 있고 50대 초반 중반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다소 밀리면서 지금 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간 전쟁 양상에서는 이 40대와 50대의 표심이 최종적으로 승패를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에 따라 후보들의 당락이 크게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것은 79.9%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다는 건데요. 예전에 선거 때 사례를 보면 선관위가 조사를 한 수치보다 한 8%에서 10% 정도가 실제 투표 날에는 빠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번 선관위 조사가 79.9, 그러니까 80%라고 칠 때 실제 투표는 70%에서 7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에 관심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이 선거에서 핵심 그 이슈 메이커였던 안철수 전 후보가 막상 투표 용지에는 인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7%에서 8%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다수 전문가들은요,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70%를 넘으면 문재인 후보가 좀 다소 유리하고 70%에 못 미치면 박근혜 후보한테 다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체로 저는 그런 분석이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이요. 60대, 70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60대, 70대가 주도해서 투표율이 70% 이상이 되면 그거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해질 거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지려면 20대, 30대가 투표장에 많이 가면서 그 때문에 70%를 넘어설 때거든요.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 올리기,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 올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 유세에서 투표율이 77%만 나오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 층의 투표율 올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고성호 박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호 박사와 한국 대선전 알아봤습니다. 18대 대선전이 이번 주말에 후보들의 총력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접전이 더욱 긴장을 갖게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AT센터는 오늘 오전 슈페리어 마켓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히스패닉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슈페리어 마켓의 리누드 지역에서 열린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9개 업체들이 참여해 한국의 농수산식품들을 홍보했습니다. 이번 MOU는 그런 히스패닉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T센터 측은 이번 협약식이 히스패닉계가 이용하는 마켓에 한국 식품을 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한다는 관치료. 살아있을 때 관에 누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함과 반성의 기회를 삼는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관이 놓인 방 안. 한 여성이 관 하나를 고르고는 안에 들어가 눕습니다. 관에 누워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푸는 일명 관 치료를 받는 겁니다. Просто після тяжкого дня, після роботи, можна зайти і в цю кімнату відпочинку, просто як для жінки розслабитись. Це просто чудово. Я думаю, додому прийди з совершенно своїм настроєнням. 관 치료소를 찾은 손님들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휴식을 취합니다. 원한다면 관 뚜껑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Коли лежиш в труні, таке саме відчуття, як в ліжку. Та сама постіль, та сама подушка, м'яко, зручно. Ми зараз ця труна дерев'яна. В принципі, ми вже всі спимо на металічному, що не є здорове і корисне для здоров'я. А в дерев'яній труні створюється своя аура, своє біополе, і людина відпочиває. 관에 누우면 저절로 자신이 죽는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잡념이 떨어져 나가고 인생의 참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Думаю, що тут десь як людина має лежати, десь аналогію можна привести як на сповіді. Тобто от людина має обдумувати свої, скорше всього, негативні вчинки, які вона в житті зробила. Мабуть, полежати, подумати, мабуть, покаятись, я думаю. 관광객들도 흥미로운 눈으로 관을 바라봅니다. В принципі, це нормальне нововведення. Треба привикати до цього діла. Однаково ж колись прийдеться в неї лягати. 무작정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관에 누워 자신의 종착역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올해 조기 전형 합격률이 18%를 기록했습니다. 대학은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 4,856명 가운데 895명에게 어제 합격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조기 전형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16% 많은 규모로 대학은 얼리 액션을 실시하고 있어 합격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가구당 연소득 6만 5천 달러 미만이면 부모 분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고문이 어제 고 한기석 씨의 사망 직전 사진을 게재한 뉴욕 포스트사를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를 펼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포스트가 게재한 사진으로 한 씨의 가족은 물론 커뮤니티가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식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에도 릴레이 시위를 펼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을 취득할 때 165달러의 발급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경우 현재 부과하고 있는 신청비 외에 1인당 165달러의 발급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31일 오후 10시에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ABC 방송의 신년맞이 쇼에 가수 싸이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MC 라이언 시크레스트가 진행하는 무대로 올해는 싸이를 비롯해 테일러 스위프트, 칼리 로이 잽슨, 네온 트리스 등 팝 시장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곳에 따라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